어떤 분은 굉장히 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 우리 같은 월남전에 나갔던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어쩌면 그 전쟁터의 그 공포를 재경화하는 것은 너무 페인풀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꿈속에서 계속 트라우마틱한 상황을 되돌아가고 플래시백이 일어나서 다시 그걸 재경험하는 이런 현상, 그와 관련된 엄청난 불안, 그리고 꿈속에서도 계속 그 지점에 가게 된다는 이런 현상이나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상처를 입고 매를 맞을 때 어떤 쾌감을 느낀다. 또 다른 사람을 때려서 쾌감을 느낀다. 프로이드식으로 이게 가학증, 피학증이라고 해서 성적 만족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 자기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전문적으로 매질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글쎄, 그걸 쾌감을 느낀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그거를 어떻게 글쎄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만큼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우울증 환자들도 자기가 그러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우울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계속 우울한 일 속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분석에서 우울이 왜 생기느냐 아무리 이제 본인도 납득을 지적으로 하고 다 얘기를 해도 결국 조금 지나면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떠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가 그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기의 오래된 패턴으로 반복하는데 이게 반복 충동이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가 여기 프로이드가 오늘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어려운 점들, 그게 극단적인 어떤 약물 중독자나 성도착자도 똑같이 남이 봐서는 유쾌하지 않은 일, 불쾌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처음 이론을 세웠던 건 우리 마음은 플레저르잖아요.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것을 쫓아가고 불쾌한 것을 피해간다. 이렇게 어떤 이론을 처음 전개한 거죠. 이걸 플레저, 언플레저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쾌락, 불쾌락의 원칙이라고 그 이론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임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이론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920년에 가서 이런 방식, 자기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방식으로는 임상 상황을 설명해낼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1920년 얘기예요. 여기서 아마 박스에 들어있는 것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한다면 이 사람 프로이드가 이 1920년대에 굉장히 어려운 경험들을 했다. 그 당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어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아픈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우리 인류가 발전하면서 그래도 이성적으로 인류가 발전한다고 하는 이거가 확신이 흔들릴 만큼 너무도 큰 전쟁의 참화를 겪은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또 어쩌면 집집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거기서 전사한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정치 체제에 대한 환멸도 있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프로이드가 자기 딸을 잃어버린 1920년에 소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가 사랑하던 딸이 독감에 걸려서 발병한 5일 만에 갑자기 죽어버리는 이런 근데 이때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상황이죠. 이런 개인적인 비극에다가 프로이드는 옛날부터 미신을 믿어 묘하게 이 사람이 강박적인 환자였던 미신 그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번 꿈 분석을 봐도 자꾸 숫자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62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매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62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자기 삶 속에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게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불안을 겪는데 그 자기 계산 방식으로 하면 1918년이나 19년에
자기가 62세쯤 되면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의 이론 속에 죽음 본능이라는 이론, 데스 인스팅트라는 이론이 나왔는데 그 이론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주치의가 프로이드가 너무 개인적으로 지금 힘들어서 이런 이론이 나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프로이드는 끝까지 그게 아니고 자기는 자기 개인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이 이론을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딸 사망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딸이 죽기 전에 자기 원고에 반을 써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쨌든 자기의 개인적인 비극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분도 정신분석적으로 당신이 너무 요새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일릉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자기도 이해하지만 자기한테는 적응이 안 된다고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실제로 당하는 거하고 상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그렇게 부정한다는 건 좀 이상하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이 죽음 본능 이론 그리고 인간의 역동이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있다고 하는 이 이론이 가장 논쟁을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그대로 따른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멜라니 클라인. 이 클라인 이론가들은 이 죽음 역동 이론을 인정하면서 굉장히 더 철저하게 발전을 시켰는데 프로이드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긍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대부분 프로이드가 한탄했던 게 정신분석가라고 하는 사람도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않는다고 이제 한탄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이론이 무리한 이론일 가능성이 너무 생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인간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리고 죽음 본능과 삶의 본능이 있다는 것을 너무 초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임상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근데 사는 거에 대한 본능은 있을 수 있죠. 예, 이게 사람이 그렇죠. 예. 근데 죽음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본능인가 보다 사람이 그냥 하나의 결국은 죽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로서는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건 사실일 뿐이지 우리가 죽으려 산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죽음을 위해서다. 그 나중에 이분이 누구죠? 쇼펜하우어의 철학적인 얘기까지 들고 와요. 워낙 자기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철학적인 얘기. 우리가 삶의 의지가 생의 본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는 목적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목적이다. 뭐 이런 할 수 없이 가는 거죠. 죽음이라는 걸 딱 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도정에 가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원해서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얘기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본능인지 모르죠. 본능으로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본능으로 만들어놨는지. 근데 이제 이 이론이 그 위에 굉장한 파장을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얘기들이 나오니까 오늘 그게 보면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 욕구는 굉장히 강한데 굶을 안 먹고 굶으려는 욕망은 없잖아요. 그렇죠. 굶겠다는 욕망은 없지. 그렇죠. 그같이 죽으려고 하는 욕망이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욕망은 잘 모르겠어요. 자연적인 건 현상이지. 그 세포가 죽어가는 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운명. 그렇죠. 생명체는 다 죽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죽음을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퍼포스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얘기. 오히려 어떤 죽음에 처했을 때 사람을 살려가는 그 발걸음이 더 심하잖아요. 오히려 죽음의 위험 상황에서 살려가는 생의 본능이 더 예, 크죠. 본능이 더 크죠. 네. 그래서 이걸 독립된 하나의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무리. 근데 이제 거기서 공격성이 나오잖아요. 네. 그 공격성이 결국은 이제 자기한테 향하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그것이 그러니까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이론. 이제 그런 이론이죠. 근데 공격성이 본능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이 이론이 프로이드는 이게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본능이다고 하는 거가 이게 무리인 거죠. 우리가 공격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난학기에 코어 공부할 때 그렇죠. 거기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공격성이라는 건 우리는 원래 우리를 주장해낼 수 있는 셀프 어서티브 자기 원래 본래 모습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싶은데 자꾸 자기 팔을 비틀어서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그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쓰라고 왼손을 못 쓰게 하는 거라. 이런 것들 우리 환경이 자기를 좌절을 심하게 시킬 때 이때 공격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인간은 공격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공격성의 정도가 다 다르죠. 근데 자기 주장성은 공격성하고 달리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장은 자기 주장성은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할 때에 공격성이 나온다는 바로 거는 그렇죠.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그런 자기를 그러니까 fully 완벽하게 자기를 이루는 그런 인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하지 않은데 그래서 누구나가 좌절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이 나오고 최적의 좌절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이 어느 정도의 좌절은 우리가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리 기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좌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일정한 정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그 이야기도 거기서 공격성이 나와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간이 그게 대표적인 인간을 말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격성이 나와서 죽이기까지 한다는 소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죽일 수 있는데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편애를 한 결과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상적인 거는 있지만 이상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상적인 것이 없을 때 이게 정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환경 자체가 이 아이로 치면 이 아이가 그런 환경 속에 그 정도의 좌절은 자기가 소화하면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그걸 소화해내면서 자기 스스로 성장하는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좌절은 오히려 그 좌절이 필요한 좌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프로텍션을 다 해버리면 아이가 성장이 안 돼버리잖아요. 과부하가 일어났을 때. 근데 적정한 정도의 좌절은 필요한데 어떤 경우는 이게 너무 트라우마로 와버리면 자기 심리 기구로 이걸 소화해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오버웰름 되는 상태. 그러니까 심한 좌절이 어린 시절에 아주 매맞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럼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뜻하고 다른 쪽으로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전하게 키워주는데 어떨 때는 엄마도 시장도 가고 옆집 아줌마도 잠깐 만나서 자리를 비워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우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아이가 몇 살 지금 두 달이냐 5달이냐 1살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상이 돌아오게 되면 그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완전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적절한 환경이었을 때 그러니까는 그런 죽음까지 이르지 전 단계까지는 괜찮지만 그 외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격성이 생겨서 죽음까지 간다는 소리. 그 공격성의 정도예요. 공격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요즘 사회적으로 조현병 환자가 한국에서 무슨 굉장히 위험한 대상으로 보는데 사실은
조현병 환자는 자극이 심하지 않으면 아주 평화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현병을 우리 한국에서 ICP 학생들이 많이 돌보고 있어요. 수모비전을 하고 저도 조현병 환자를 직접 임상 케이스를 해왔는데 자기한테 주어지는 외부 자극이 너무 심하지 않으면 굉장히 온순한데, 근데 이분들이 왜 병이 났냐면 이 좌절이 있는데 이 좌절을 밖으로, 좌절이 생기면 공격성이 생겨요. 아까 어그레션이 생기는데 어그레션이 생겼을 때 이걸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울고 불고 이렇게 대드는 아이는 이게 조현병이 생기질 않는데 그것을 아무 대꾸를 안 하고 자기 혼자 사귀는 이 공격성이 자기 안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그런 공격성을 무서운 거. 그 공격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신체로 향하는 사람은 신체화 환자들이라요. 어떤 상황만 되면 몸이 아파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데 이게 슈퍼이고로 가는 사람이 어떤 심하게 자책하는 사람, 그게 우울증이죠. 이 공격성이 원인이라. 어떤 사람은 자기 정신 기구, 도저히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자기 마음의 기능을 파괴시켜버린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어려서 계속 부모에게 어떤 사람 계속 구타당하면서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타당하는데 이게 자기가 맨정신으로 있으면 못 견디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돌아버리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돌아버리는 사람들. 그게 조현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격성이 심한데 이걸 만약에 자기가 공격성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대들었다가 맞아 죽잖아. 그리고 아무리 나쁜 대상도 아이에게서는 나쁜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부모가 없는 부모가 훨씬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좌절시키는 대상을 공격하고 싶은 이 공격성이 생겼는데 이 공격성을 밖으로 내뿜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서 이게 화병이잖아요. 옛날에. 이런저런 거 시집살이 하고 남편 외도하고 막 그럴 때 그거 아무 얘기 못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화병 나서 죽잖아. 그런 비슷한 건데 어쨌든 이 분노 덩어리라는 것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로 이 정서가 표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가 나면 화난다고 표현이 되고 그것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잠겨 있으면 이게 우리의 이고의 기능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각이 통일적으로 할 수 없도록 혼란이 자꾸 생기니까 케이아티가 돼요. 어떤 생각도 뚜렷하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뚜렷하게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생각이 안 나도록 하는 것도 이게 어쩌면 혼란스러운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방어라는 내 임상을